그 순간 전 세계가 멈췄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멎은 백악관 비공개 회담. 미국의 상징, 그 자존심의 화신이 한 한국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우린 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 대사가 전 세계 3대 통신사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까지는 CNN, BBC, 로이터 모두 같은 한 문장을 뽑았다. 한국 기술 앞에 미국이 무릎을 꿇다. 그날 이후 세계 질서는 바뀌었다. 우리가 알던 슈퍼파워 미국의 이미지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도 완전히 뒤집혔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는 당신이 상상도 못한 거대한 충돌과 반전의 연속이 있었다.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모든 진실이 숨겨졌던 그날 백악관 브리핑룸 뒤편에서.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크 윤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이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기자 생활은 어느덧 12해가 넘었고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술 전문 칼럼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우연히 시작된 하나의 출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애매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는 한국인이지만 살아온 삶은 철저히 미국식이었고 어릴 적 부모님이 한국말을 가르치려 했지만 전 도망치듯 외면했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늘 멀리 있는 이야기였고 낯선 풍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움이라는 감정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K-드라마, K-팝으로 유명해졌고 기술 강국이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왔지만 정작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관심을 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집국에서 회의가 끝난 후 데이빗 부편집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분량도 많은 보고서 하나가 놓여 있었죠. 마크, 이거 자네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한국 말이야. 한국이요? 그래. 지금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 기술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특히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분야는 거의 의존 수준이라는 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건 기억하지? 삼성, SK, 현대 얘기하면서 시장을 빼앗겼다고 했던 거요? 그래, 바로 그건데 자네가 직접 가서 이 기술의 실체를 취재해 보는 거야. 대체 왜 우리가 이토록 한국에 의존하게 됐는지. 저는 그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저에게는 이름만 한국적인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게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마주할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됩니다. 단순한 취재가 목적이었고 솔직히 빨리 끝내고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새벽 5시 무렵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똑바로 섰습니다.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레 자세를 고쳐 앉고 숨을 고르게 되더군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제 자신이 좀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내부는 말 그대로 질서의 공간 같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했고 직원들은 군더더기 없는 동선으로 움직였으며 곳곳에 안내문과 사인들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여긴 너무 조용한데? 미국의 공항이라면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풍경이 익숙한데 이곳은 마치 한 편의 무성 영화 속 장면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서 있을 때도 잠시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는 점이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서 저는 외국인이 맞는지 자국민인지 스스로도 분명히 말할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심사관은 영어에 능숙했고 짧은 미소와 함께 통과를 허락해줬습니다. Have a nice stay in Korea. 익숙한 문장이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 낯선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기까지의 여정은 전부 매끄러웠습니다. 정해진 자리, 정확한 시간, 과한 친절 없이도 깔끔하게 흐르는 시스템. 버스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높고 밀도 있는 빌딩 숲, 유리창을 닦는 로봇, 실시간 교통 흐름을 보여주는 디지털 전광판, 그리고 모든 차량들이 신호에 맞춰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게 진짜 한국인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급속한 발전을 했지만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야기하던 옛날 한국의 인상이 제 머릿속엔 여전히 박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데이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요. 도착한 호텔은 시내 중심가였는데 체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여권만 보여주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몇 분 안에 방 키가 손에 들어왔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낯선 감정 하나가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어쩌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나와 무관하지 않은 곳일지도 몰라. 가벼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분명 일하러 왔고 이곳은 제게 취재 대상이자 분석 대상일 뿐인데 이유 없이 마음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그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제 가방에서 부모님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있던 사진이었죠. 그가 떠난 조국, 그리고 제가 돌아온 조국.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맞은 첫 아침, 서울의 하늘은 무척 맑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드문 가을의 청명함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한 하늘이었고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도시 사람들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분주했습니다. 취재 일정은 도착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바이오 AI 연구소였는데 이곳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 의료계에서도 자주 언급된 질병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최첨단 기관이었습니다. 윤 기자님 처음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승재라는 연구소 기획팀장이었습니다. 또래로 보였고 영어도 능숙했지만 굳이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가 어쩐지 저를 존중해주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자 대형 서버실과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쉴 새 없이 바뀌는 숫자들과 CT 이미지, 뇌파 그래프, 수면 리듬 분석 등이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우리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환자의 식습관, 유전 정보, 실내 온도와 습도까지 통합해서 예측하죠. 예측이요? 무슨 예측을 한다는 건가요? 암 발병 가능성입니다. 혹은 치매 초기 징후도요. 이미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실제 적용되고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에서도 유사한 시도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파일럿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데이터 통합도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걸 한국에서요? 민간 기관이 이렇게까지? 이승재 팀장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미국이랑 다르잖아요. 국가 차원의 연동 시스템이 이미 자리 잡혀 있어서 우리는 기술만 밀어붙이면 돼요. 게다가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예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제가 일해온 미국의 기술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늘 자본을 끌어오고 결국 시장성으로 판단받는 구조였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기술조차도 효율성과 수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건물 밖에서 어린 환자들과 의료진이 웃으며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기자로서의 정보 수집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기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구나.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날부터 제 발걸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 기록장엔 숫자보다 더 많은 표정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취재 일정은 며칠 후 경상남도 창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산업단지의 숨결이 짙게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한빛 에너지 테크라는 중견 기업으로 미국 국방부와도 계약을 맺고 있는 방위에너지 복합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공장 외곽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선 순간 제가 상상했던 공장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열, 고소음, 반복적인 수작업이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현장은 조용했고 깔끔했고 무엇보다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여기서 설계 총괄을 맡고 있어요. 저를 맞이한 박지민 상무는 군더더기 없는 말투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차가운 이미지일 거라 생각했는데 설명을 시작하자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설비는 미국 해군에 납품되는 차세대 열 에너지 분산 시스템이에요. 기존 시스템보다 효율이 약 37%가량 높고 유지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잠깐만요. 미국 해군요? 미국이 이런 기술을 한국 기업에 맡겼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한번 써본 후 그쪽에서 먼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 기술은 철저한 자국 보호 시스템 아래 있다는 게 정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건 더 이상 문서나 기사 속 내용이 아닌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박지민 상무는 갑자기 조용히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쪽은 미국 텍사스의 병원들과 연계된 모듈 설계 공간이에요. 한국에서 설계하고 미국에서 바로 적용되는 방식이죠. 병원. 이요? 네, 생체 열감지 기술을 이용한 무선 센서인데 심장병 환자의 응급 신호를 예측해서 이송 시간보다 빠르게 처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단순히 제품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시스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하게 됐거든요. 박지민 상무는 마지막에 조용히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보이지 않는 생명을 붙잡는 손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걸 한국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원에서 본 현장은 지금도 선명했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제가 취재하려 했던 건 단순한 기술력이었지만
그 기술의 배경에 흐르고 있는 의식과 철학까지 다가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튿날, 저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취재 장소를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압구정 인근에 위치한 넥스트링크라는 기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는데, 말하자면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있는 실험실이자 작은 창업 공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매년 수십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중 일부는 해외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아 실제로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까지 성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젊은 열정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인큐베이터의 문을 연 순간 바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윤 기자님, 여기에요.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 사람은 27살의 대표 한도윤이었습니다. 긴 팔을 걷어붙인 채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 모습은 CEO라기보다는 연구실 조교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죠. 바로 옆에 연구 중인 프로토타입 보여드릴게요.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오류 수정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한도윤은 저를 좁은 실험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공간이었는데 곳곳에 자작 회로보드와 열화상 센서가 널려 있었고 벽에는 수십 개의 포스트잇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건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실시간 정서 감지 웨어러블이에요. 아이의 땀, 체온, 호흡을 분석해서 위험 행동이 감지되면 보호자한테 바로 알림이 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요? 네. 1분 1초가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 이 작은 방 안에서 커다란 글로벌 기업도 아닌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몸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돈은 되나요? 솔직히 이 기술 상용화까지는 꽤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묻자 한도윤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돈은 안 돼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 기술이 간다면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은 언제나 수익의 논리 아래 있었고 도움이라는 개념은 후원이나 마케팅 전략의 일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젊은 개발자들은 도움이 기술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실험 공간을 나서기 전 한도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다 가진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간절해요. 더 조심하고 더 정확하게 만들어요. 다시 잃고 싶지 않거든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수백 편의 칼럼보다도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쓴 제 취재 메모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맥박이 들린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열흘 뒤였습니다. 취재는 무척 알찼고 기사로 엮어내면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온 그날 편집국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크, 기사 준비 중이지? 오늘자 속보 봤어? 같은 부서 동료인 릴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웹사이트를 열었고 거기엔 굵은 제목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 발언 파장. 기사에는 전날 있었던 트럼프의 공개 연설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 기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미국 시장에서 기술을 무기로 삼아 자국 산업을 말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안보의 문제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에 시장을 내줄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기술 따윈 없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던 현장이었는데 지금 이 화면 속의 한국은 마치 미국을 침범한 침략자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편집국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아. 하지만 미국 내 제조업은 진짜 위기야.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야. 우리 기술력 자체가 밀린 거야. 마크, 너 한국 다녀왔잖아. 그쪽 분위기 어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처음 자각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싶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국을 밀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거였어요. 제 말은 금세 묻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속보 자막이 돌고 있었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추가 제재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거리의 가로등은 무겁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한 장씩 꺼내보았습니다. 창원의 기술 도면, 스타트업 대표 한도윤의 명함,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찍은 아이의 사진. 이건 공격받아야 할 기술이 아니잖아.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지민 상무였습니다. 간단한 메시지 한 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 짧은 말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를 결코 감정 없이 풀 수 없겠다는 걸 깨달았죠.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사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한국 기술의 위협을 주요 이슈로 삼았고 워싱턴과 뉴욕의 주요 경제지들은 연일 한국 기업의 영향력을 문제 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기술만이 아니다. 미국 산업 구조 전반에 침투한 결정적인 변수다. 이 한 문장이 이틀 만에 수천 건의 인용을 낳았고 그중 일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기술을 무기로 삼은 경제 테러 국가처럼 묘사하기 시작했죠.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고 트럼프를 따르는 의원들은 한국과의 기술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워싱턴 포스트 내부 편집회의는 열기가 넘쳤습니다. 마크, 자네가 다녀온 그 한국 기업들, 정말 미국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지배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멈추는 건가? 이건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야. 자네 취재가 핵심이 될 수도 있어. 국장은 내게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일종의 책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죠. 며칠 뒤 저는 기자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 민간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전직 CIA 출신 인사들과 MIT 출신의 고문관들이 모인 자리였고 저는 한국 기술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션에서 짧은 발표를 요청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술은 이미 병원, 통신, 교통, 에너지, 국방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입 대체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제 말에 회의장은 짧은 정적에 빠졌고 곧 한중년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나는 거요, 윤 기자. 우리 시스템에서 한국을 뺀다는 건 심장을 떼어낸다는 것과 같소. 그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경외, 두려움, 질투, 패배감,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다가 뒤에서 다가온 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크 윤 맞죠? 말을 건 사람은 미국 내 기술기업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판 제대로 보고 싶다면 우리 쪽 전문가들과 한번 만나는 게 좋겠어요. 한국을 막으려다 미국 산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당신 기사 하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사 한 줄이 아니라 국가의 진로와 민심을 움직이는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안의 기자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 기술계 핵심 인사들과의 접촉은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개 대화 형태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했고 대화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기록하겠다는 전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외곽 실리콘밸리 인근에 위치한 한 회의실. 공간은 평범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직 애플 반도체 개발팀장, 구글의 데이터 센터 설계 책임자, 그리고 미국 내 대표적인 AI 기술 자문가까지. 윤 기자, 우린 자네가 뭘 보았는지 알고 있어요. 한국, 특히 그들의 기술 철학에 대해. 처음 입을 연인은 버클리 대학 전산과 교수 출신으로 현재 국방기술 자문을 맡고 있는 존 패터슨 박사였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직설적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탱하는 시스템과 인식입니다. 그가 말한 시스템이란 한국이 기술을 단지 상품이 아닌 공공 인프라의 일부로 운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병원에 납품되는 기계 하나도 의료진, 환자, 행정 시스템과 통합 연동되고 그 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다시 다음 기술의 밑바탕으로 활용하는 구조. 우리는 여전히 기술을 팔고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녹여버렸죠. 그 말은 기술 하나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들이 가진 기술 없이는 우리의 시스템도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존 박사의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다른 참석자 한 명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현재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전략 기획을 맡고 있다고만 소개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우리 군의 주요 무기 체계 중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항공모함 전력 관리 시스템도 그 범주에 들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네를 만나는 겁니다. 정확히 써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사태가 감정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조금 더 깊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엔 피로와 긴장, 그리고 포기의 감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녹음했던 인터뷰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미국 사회가 절대 외부에 보여주지 않던 진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국을 제재하려다 우리 스스로의 시스템을 흔들게 생겼군요. 그건 마치 거대한 자가당착 같았습니다. 마크 윤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단순한 기술 전문 기자가 아닌 미국과 한국 사이 이 모든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의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강경한 보호무역파 의원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뒷받침할 공식 청문회를 추진했고 이른바 한국기술 의존 실태 전수조사 및 대응 특별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청문회 당일 전국 방송은 생중계로 이 장면을 내보냈고 TV 속에서는 한 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다. 이제 미국인이 미국 기술을 쓰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삼성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들고 SK 없이는 배터리가 안 되고 현대 없이는 전기차 부품조차 구할 수 없다면 이건 시장의 실패이자 국가의 위기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직후 미국 정부는 한국 주요 기술 기업들과의 수출입 거래를 제한하는 제1단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군사, 보건,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부 협력 사업 중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수입 허가 절차도 대폭 까다롭게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 날 미국 기술산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국 병원 12곳에서 장비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한 대형 병원에서는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중환자실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국방부 계약 공장은 반도체 조달 차질로 생산 라인 일부를 멈춰야 했고, 자동차 제조사 포드는 배터리 수급 지연을 이유로 전기차 출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날 제가 취재차 방문한 실리콘밸리의 한 대기업 본사에서는 임원 회의 중 고성이 오갔습니다. 대체 누구 아이디어야? 한국 기업을 틀어막으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 이건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제발 정치인들한테 기술 좀 맡기지 마. 회의에 참석한 한 기술 고문은 제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기자, 우리 산업은 멈췄어요. 한국을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막상 멈춘 건 우리였던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양쪽의 진심을 동시에 듣고 동시에 외면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었고, 한국은 미국을 걱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양쪽 다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기사 초고를 지우고 하얀 화면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조치가 공식 발표된 지 사흘 후 한국 언론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긴급 논평이나 격한 비난은 없었고 정부 대변인은 짧게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정당한 국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기술은 무기이기 이전에 인류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 말은 공격적이지도 굴복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단호함이 숨어 있었죠. 제가 만난 한국의 기술인들 역시 혼란에 빠지기보다 조용히 평소처럼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워싱턴 정가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비공개로 한국 기업 총수와 접촉했다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음모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보 출처는 대통령 측근 경호팀이었고 이내 그 사실은 내부 외교통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 대표자들과 비공식 만남을 요청했고 그 첫 회동은 이미 성사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저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허가도 출장 명분도 없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비공개로 만남을 추진했을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 자리에 섰을까?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한 중견 언론사의 기자였던 대학 동창 이준석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소식을 접했고 이미 몇몇 취재팀이 그 장소를 추적 중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장소는 확실하진 않지만 강남 모처의 외교 클럽하우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 거기서 SK 현대 쪽 인물들이 드나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우연을 가장한 기다림으로 그 장소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인물, 그의 걸음걸이, 체형, 얼굴 일부를 가린 모자와 선글라스.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비서진과 함께 내부로 들어갔고 그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트럼프와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당당함이 아니라 무게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죠. 그날의 회담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고 외부에는 어떤 공식 논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기자가 다음날 보내온 짧은 메시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암시해줬습니다. 마크,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대. 이건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였어.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눌러도 꺾이지 않는 존재를 마주한 사람의 인정이었고, 동시에 기술 앞에서 무릎 꿇은 정치의 현실을 고백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 꺼진 회담장 위 조용히 떠있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한국 기업 간의 비공개 회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침묵했고 공식 입장은 비공식 대화였으며 진행 상황은 없다. 는 짧은 한 문장뿐이었죠. 저는 서울에 남아 후속 취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사를 쓰기에는 너무 많은 퍼즐이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직접 목격한 그 밤의 트럼프의 눈빛, 그 속에 담긴 감정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한 기회로 트럼프와의 회담에 동석했던 한국 기업 관계자 중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승호였고 SK그룹의 미래전략실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조용한 말투로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솔직히 그분 트럼프는 처음엔 굉장히 강경했어요. 마치 협박하듯 시작됐죠. 하지만 우리가 한마디 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우린 미국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 그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정승호 실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뇌리엔 지금껏 제가 미국에서 배워왔던 언론 언어들, 기술 경쟁, 산업 전쟁, 지배력 같은 단어들이 모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현지인들만 있는 조용한 가게였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장님이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 인사 하나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참 메뉴판을 들여다보다가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건가요? 그러자 근처에 있던 중년의 남성이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테이블로 오더니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쌈을 싸는 법, 고추장을 찍는 순서, 된장을 곁들이는 타이밍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음식을 나누는 게 마음을 나누는 거라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선 혼자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앞에 있는 이 한 끼가 방금 전 인터뷰에서 들은 그 한 문장과 똑같이 들렸습니다. 우린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술로 시작한 취재였지만 이제 저는 사람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보름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압박감, 숨이 가빠지는 불쾌감, 식은땀이 흘렀고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분명 몸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는 직원에게 증상을 설명하자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근처 응급의료센터로 모시겠습니다. 구급차보다는 택시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괜찮을까요? 한국은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이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은 그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15분 후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접수도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의료진은 저를 외국인이 아닌 환자 그 자체로 대했습니다. 마크 윤 씨 심전도와 혈액 검사 먼저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곧바로 말씀해 주세요. 젊은 레지던트였던 의사 김도연 씨는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 처리를 해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그 안엔 사람을 살리겠다는 진심이 또렷이 묻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심장 쪽 문제는 아니었지만 심한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일시적인 부정맥과 스트레스성 쇼크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회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저는 안도와 동시에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토록 낯설게 느껴졌던 나라에서 새벽 4시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병원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따뜻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료비 계산을 하러 나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 진료비는 구급 진료, 검사 포함 25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외국인 기준이며 만약 보험이 있으셨다면 훨씬 더 저렴했을 거예요. 미국에서였다면 응급실만 다녀와도 수백만 원이 나올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과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김도연 레지던트가 마지막으로 제게 건넨 말이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기사로 이곳을 쓰게 되신다면 부디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본 병원이었다고 남겨주세요. 그 말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날 저는 최신 장비나 데이터보다 따뜻한 손길과 진심에 더 많이 치료받은 느낌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게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구나.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마크 윤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한도윤, 제가 취재했던 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대표였습니다. 윤 선생님 괜찮으세요? 병원 다녀가셨다던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에 들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몇 차례의 인터뷰와 관찰 자적 관계였던 그들이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으로 저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인터뷰 장비도 없고 노트북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한도윤은 저를 반갑게 맞으며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회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처음 만났던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이를 넘어선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그 아동용 웨어러블 감정 센서요. 지금은 베타 테스트 중인데 테스트 과정에서 있었던 일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한도윤이 꺼낸 이야기의 주인공은 6살 난 자폐 아동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낯선 환경에 민감하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가끔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센서를 착용한 이후 민재의 미세한 체온 변화와 땀 반응이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달되었고 몇 차례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우린 처음으로 민재가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된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저 기술, 데이터, 효율만을 줬던 제 사고방식은 또 한 번 벽을 넘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는 창문일 수 있구나. 그날은 오랜만에 인큐베이터에서 저녁까지 머물렀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은 컵라면과 김밥으로 간단한 회식을 하며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는 대화를 조용히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 있는 거구나. 한도윤은 조용히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민재의 부모가 보낸 손편지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기술은 우리 가족에게 처음으로 안심을 주었습니다. 우린 그게 기술의 본질이라 믿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처음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감동이라기보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살아온 기술 너머의 진짜 이야기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13시간 반. 언제나 그렇듯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일은 단지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비행기를 타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몸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출국 이틀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인큐베이터에 들렀습니다. 작별 인사 정도는 전해야 할 것 같았고 무언가 마무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 선생님 벌써 가시는 거예요? 한도윤은 예상보다 덤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듯 제게 따뜻한 보온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저희끼리 만든 작별 키트예요. 해외에서 돌아가는 분들께 하나씩 드려요. 커피, 간단한 간식, 그리고 이건 좀 쑥스럽지만 손글씨 편지도 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한 장 한 장 다른 글씨로 적힌 손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 잘 읽고 있어요. 다시 한국에 오실 땐 연락 주세요. 기술보다 따뜻한 사람 되시길 바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과 그리움,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기자로서 저는 항상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했고 어떤 이슈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자세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취재는 처음으로 제가 감정을 숨기지 못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속에 숨겨두고만 있었던 뿌리의 기억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이른 새벽을 보내고 있을 그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아버진 한국 그리우셨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웠지. 하지만 더 그리운 건 그곳에 내가 남겨두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운 건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내게 보여준 태도, 그 손길 하나 말 한마디, 그 진심들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의 거리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에서 멈춰 선 자동차들, 출근길에 빵을 들고 뛰는 청년,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학생. 그 평범한 장면들이 왜 그리 가슴을 찔렀는지, 왜 마치 이 도시의 일부가 된 듯한 감정이 드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을 만났고, 기술 뒤에 있는 진심을 만났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만났다. 출국 심사를 마친 뒤 비행기를 기다리는 게이트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메모장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여정은 취재가 아니었다. 이건 나의 귀향이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첫날, 사무실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과 동료들의 인사소리가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딘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엔 출장을 마친 기자에게 늘 그렇듯 처리해야 할 서류들과 이메일 목록이 잔뜩 쌓여 있었고 편집장은 짧은 미소와 함께 제게 말했습니다. 마크, 이제 쓸 때 됐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자네가 뭘 보고 왔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앉아 하얀 문서를 가만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첫 문장을 쓰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나는 기술을 보러 한국에 갔지만 사람을 만났고 철학을 마주했고 그리고 나를 다시 만났다. 그 한 줄이 쓰이고 나자 마치 다리 위에 첫 돌을 놓은 것처럼 이야기는 물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느낀 낯선 질서, 창원의 에너지 기술 공장, 스타트업의 조그만 실험실, 병원에서의 심야 진료, 그리고 민재의 보호자가 보낸 손편지. 하나하나 되짚으며 쓴 글은 마치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인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편집장이 원한 건 아마 한국 기술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식의 강렬한 경제 분석이었겠지만 제가 쓴 글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력 이상의 의지였다. 자신을 위해 만든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기술이었다. 기사를 편집국에 제출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동료 기자 릴리는 원고를 읽고 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크, 내가 쓴 건 기사라기보다 기도 같아. 누군가를 살리려는 기도.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부모님이 주셨던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헤어졌고 속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적어놓은 한국 속담들이 적혀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술도 국력도 경쟁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야말로 진짜 재산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날 밤 기사에는 마지막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가장 오래된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사가 세상에 나간 건 워싱턴 포스트 월요일자 온라인 메인 뉴스로 공개되면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기술보다 따뜻한 나라 한국.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공식 보도 자료도 없었고 트럼프 진영이나 백악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이 글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용하지만 강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유된 곳은 한 기술 커뮤니티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기사는 기술의 방향성을 되짚게 하는 글이라며 수많은 개발자들의 공감을 샀고 곧이어 해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되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어요. 한국처럼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다루는 나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사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에 다녀간 기자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재편집된 그 글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도 잘 몰랐던 우리를 멀리서 온 사람이 알려줬네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어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오래도록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글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어딘가에 닿기를 바랐던 제 마음이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릴리도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크, 축하해. 내 글이 회사 내부에서도 화제야. 심지어 편집국장이 회의에서 인용했어. 이게 진짜 국제부 기자가 할 일이야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화면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인큐베이터 회의실 창밖으로 보였던 그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별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비추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사가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박지민 창원의 기술 공장에서 저를 안내해줬던 설계 상무였습니다. 윤 선생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 작은 공장도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말, 저희 팀 전체가 함께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 메일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짧은 메시지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누군가의 시선에 저렇게 따뜻하게 비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도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마크 기자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이젠 좀 더 당당하게 우리 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 큰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엔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바로 한도윤. 그는 기사 링크와 함께 민재의 가족이 보낸 손편지 사진을 첨부해 주었습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민재가 요즘 좀 더 자주 웃어요. 기계 덕분도 있지만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전해준 기자님 덕분입니다. 편지 속 부모님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이해해 준 것도 놀라웠지만 한 명의 기자가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준 건 더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며 제 손이 단순히 키보드 위를 누른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조심스럽게 닿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인큐베이터 팀과 화상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 속 그들은 여전히 소박했고 익숙한 작은 공간에서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과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기사 공유한 이후 저희한테 해외 투자 제안 메일이 몇 개나 왔어요. 그보다 더 고마운 건 우리 팀원들이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진짜 가치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화면 너머에서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 오시면 그땐 기사 없이 그냥 놀러 오세요. 이젠 선생님은 저희한테 기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마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술도 보도도 기록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것, 그게 이 모든 여정의 가장 소중한 결실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 수첩에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록했다.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역시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기사의 파장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포털 메인에서 내려갔고 소셜 미디어의 타임라인에서도 다른 이슈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잔물결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그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 그 따뜻함을 이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사실 기자라는 직업은 늘 남의 이야기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번 한국 여정을 통해 저는 기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그 결심을 주변 동료에게 털어놨을 때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자로서 절정에 오른 지금 왜 하필 그곳으로 다시 가려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책상 서랍에 있는 민재의 가족이 보낸 편지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 속 한 문장이 그 모든 질문의 답이 되었죠. 당신의 글 덕분에 우린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 문장을 본 동료들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한항공의 왕복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오랜 체류가 예정된 일정이었고 기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자원기술 커뮤니티 멘토 겸 연구기획 컨설턴트로의 첫 활동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절반쯤 다른 나라의 하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 집안에 불을 끄고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고 저는 서울의 겨울바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첩 한 귀퉁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을 걷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눈이 아주 살짝 내리는 늦겨울 오후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게이트를 걸어나가는 내내 묘한 떨림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방문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하러 온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걸 이곳도 알아봐 줄까?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젊은 심사관이 제 여권을 넘겨받고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 쓰신 분 맞으시죠? 기자 마크 윤 선생님. 저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기사 덕분에요. 저희 부모님이 오랜만에 진심으로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심사 도장보다 더 큰 환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 선생님, 어디세요? 제가 지금 픽업하러 갑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도윤. 그는 여전히 밝고 빠른 말투로 저를 안내했고 잠시 후 도착한 차량에서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이젠 저희 쪽 사람 맞죠? 도착한 곳은 익숙한 인큐베이터 사무실. 하지만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새로운 장비들, 새로운 팀원들, 그리고 벽에는 누군가 손글씨로 쓴 문장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닮아야 한다. 마크 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 한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환대 아닌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더 따뜻한 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걸 처음 알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정식 식당에서 기술인들, 개발자들, 의료진, 그리고 민재의 가족까지 모인 작은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내내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얼굴들, 그 웃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함을 조용히 마음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재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종이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민재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기자님 옆에 있는 기계 로봇이래요. 자길 지켜주는 존재라고. 봉투 안에는 초등학생의 투박한 손으로 그려진 작은 가족, 노트북을 든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로봇 한 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런 한 장의 그림 때문이었구나. 한국으로 돌아온 지 2주쯤 되었을 무렵 워싱턴 포스트의 동료 릴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크, 오늘자 뉴스 봤어? 그가 결국 공식 성명을 냈어. 그는 트럼프였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던 입장이 이제야 조심스럽게 등장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정치인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라는 전쟁터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적수와 마주한 셈이었다. 그들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려 했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다.
그 짧은 성명은 여전히 자존심을 숨기려는 언어 속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계는 안도했고 한국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묵묵히 일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저 마크 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뒤에 담긴 진심 없는 사과가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인간의 순간이 무엇인지. 며칠 뒤 트럼프의 전속 보좌관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의 기술인들, 특히 창원과 서울 인큐베이터 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의 결정이 전면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치적 수사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조차도 결국 기술이 움직이는 세계 앞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한 인큐베이터 회의실, 저는 다시 그 팀원들과 마주 앉아 이 성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무릎 꿇은 거라면 저는 이 무릎을 기억하겠습니다. 한도윤은 조용히 그렇게 말했고 그의 말은 기술보다도 더 울림이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정치인의 무릎이 한 나라의 마음 앞에 꿇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